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석이던 정책위 의장 자리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던 정점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취임 135일 만에 첫 공식 사과였지만 윤석열 씨와 절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친윤계 인사를 지도부에 등용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내란 옹호 발언으로 문매를 맞은 김대식 의원을 특보단장에 윤석열 씨 탄핵에 반대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혔습니다. 이 밖에 정무실장에는 김장겸 의원,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윤 씨 탄핵에 반대했거나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두둔한 인물입니다. 하루 만에 엇박자 행보로 장 대표는 면피용 사과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결국 껍데기만 사과였을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부상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하루 만에 친윤 색채를 강화하며 체제 안정화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김도읍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정책위 의장의 자리에 친윤 색채가 짙은 삼선의 정점식 의원을 지명한 데 이어 지명직 최고위에는 조광한, 특보단장에는 김대식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산바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장 역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현재 동현 정치연구소장입니다.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 두 분 모시고 관련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정 소장님. 예. 어제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한때가 아니죠. 꽤 오랜 기간 국민의힘 대변인을 했고. 그렇죠. 얼마 하셨죠? 한 언론에 2년 계시다가 가까이 했습니다. 가셨잖아요. 2년 했고요. 여러 지도부를 걸치면서 했고, 또 지금은 이제 동현정치연구소라는 비교적 좀 당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한다면 처음 내놓은 메시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뭐 인선과 관련해서 그걸 복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네. 또는 지도부의 색채 이런 것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 또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 네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인선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시 중용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네. 메시지와 행보가 조금 궤를 달리하면서 이거 뭐지? 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이 벌써부터 의심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과거에 최고위원회에도 한번 구성해서 갔었을 때 회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좀 새로운 사람들 데리고 와봐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당 대표가 지금 드리면 이제 김기현 당 대표 예, 시절인데 네네네. 아니 너희들 새로운 사람들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올 만한 사람 추천도 못하면서 왜 내가 이 사람들 인선하는 데 대해서 안 와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식의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우리 당이 지난 3번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고전했단 말이에요. 특히 2024년 선거에서는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네, 했으니까 맞습니다. 21석밖에 못 얻으면서 영남 우리 당세가 강한 사람들만이 현역으로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인력 풀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이번에도 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원 의원처럼 수도권에서 3선하고 비교적 개파석이 좀 적다라는 분에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원 의원이 고사했다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지도부와 뜻을 같이 하면서 외연 확장이 가능하고 뭐 과거 친윤 색채가 옅었던 분들 찾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파격적으로 본인과 완전히 색깔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고 봅니다. 너무 엄오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육지책은? 그래도 메시지에 맞는 인선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뭐 고성국 씨 입당부터 계속해서 제기되는 부분들이 다 내란, 윤성, 친윤, 윤석열 어게인 이렇게 가다 보니 예.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 그 비판 여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누구를 파격적인 인물로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던 사람을 갑자기 또 앉히기가 네네. 그런 사람을 제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제안했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흔쾌히 가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뭐 장 대표님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응하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거죠. 제안했으면 제안했으면 저는 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런 겁니다. 이혜훈 의원은 받아들였잖아요. 그 네네. 장관 후보자로. 네. 근데 그 장관 후보자가 제가 물론 그 정도의 자질은 안 됩니다만 아직 제가 했다면 그동안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네네. 어떻게 그 자리를 받겠습니까? 또 네네. 가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저한테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든 뭐 그런 그냥 가정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 사양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자, 이 기자. 네. 어제 인선을 접하는 당내 의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어제 반응들은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재선 의원들이 같이 있는 대안과 미래 이런 좀 소장파들은 아무래도 메시지와 그 인선이 따로 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정책위의장의 점정식 의원을 지명한 것은 좀 한동훈 대표랑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조강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을 잘 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죠. 네,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일 때 대립각을 세웠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을 잘 알기 때문에 약간의 공격수 역할로 좀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정선영 네. 정점식 의원의 정책위 의장 인선보다는 네. 조광한 그렇죠. 위원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당에서도 두고 친한계에서도 두고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과거 황우여 시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정책위원장 했었고 하셨죠. 네. 한동훈 대표가 들어서면서 당선이 되면서 이제 교체가 네네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문성 또 이 당내외에서 두루 그 관계가 좋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위 의장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광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조금 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감을 갖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뭘 이렇게 의견을 내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조광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은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 기회도 항상 있고 그리고 지난 2024년 당대표 과정에서 조광한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연판장 주도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한계에서는 이 인선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죽이기를 노고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보다는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을 임명한 게 정치적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선거까지는 장동혁 체제로 가는 겁니까? 저는 과거 뭐 12월 뭐 2월 비대위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고 봤어요. 네. 과거 다른 분들이 뭐 2월이면 이제 여론에 못 이겨서 또는 지방선거 나오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장동혁 대표 체제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 밖에서 절대 그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는 김기현 대표 보고 이제 물러나야겠다. 너 갖고 그 총선 못 치르겠다라고 네. 하면은 현역 의원들이 탁 나서서 흔드니까 뭐 버틸 재간이 없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 만한 외부의 힘,
또는 내부의 힘이 크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뭐 한 현역 의원 한 절반 이상이 장동혁 대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그럴 내부 동력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봤고, 지금으로서는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지방선거 치른다. 지방선거 치른 결과에 따라서 그럼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날 거냐? 그것도 저는 과거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책임지고 물러나라라고 하면 다음 날로 그냥 기자회견 열어서 대표에서 그게 물러나겠다. 수순이었지 그게 않습니까? 수순인데 네. 과연 그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다른 사람들과는 그 조금 결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나 이 정도면 선전했다, 또는 뭐 지금 비대위원장 맡을 사람도 없고 내가 좀 더 당을 추스리겠다라고 하면 누가 흔들 겁니까? 그 이후에는 선거도 없거든요. 2028년까지. 네네. 올해 6월에 선거 있잖아요. 내년에 선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서서 흔든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당의 규정에 보면 선출직 4명의 최고위원이 그만두면 그렇죠. 지도 체제가 무너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 변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양향자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나 네. 이런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에서 그만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장동혁 대표와 조금 생각 달리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신동욱 뭐 이런 분들이 그만둘까? 그걸 생각하면 저는 뭐 그렇게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못 버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두 분에게 공통 질문. 이제 윤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안 한다. 자, 이 기자.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파 갈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으니 외부로 좀 돌려서 반도체 클러스터 오늘 방문하거든요, 장 대표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여당과 정부를 좀 공격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뒤에서는 좀 징계를 할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징계 수위는 제가 그냥 취재한 걸로 통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그 보궐선거는 나가지 못하게 좀 강도 높은 그런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소장님 같은. 이게 아직 남은 시간에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게 많은데, 네네. 지금처럼 양측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저도 당원권 정지 한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수가 있다면, 윤리위원회가 정말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면 이 기소를 한 당무감사위원회의 기소가 조작돼 있다. 네. 이 내용들은 잘못돼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그것에 반응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은 비판 여론이 있고 그 비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까지 있었는데, 네.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비판 여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뭐 유감이다 또는 송구하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극적인 화해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가능성은 낮죠. 지금처럼 아무 그 액션들이 네. 양측에서 없다면 그러면 징계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제를 이어가 보죠. 징계가 나왔어요. 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재보궐선거에 출전하지 못하게 발목이 잡힌다. 자,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족쇄를 채워놓는다면 한동훈 전 대표 탈당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탈당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하느냐? 네네네네. 그게 저는 포인트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좀 가까운 네, 알고 서로 있습니다. 네. 교류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일종의 참모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가뜩이나 여튼 당내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 탈당 한 번 더 하면 정말 보수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온다. 다리도 불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탈당을 각오할 정도로 뭔가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바뀔 만한 동력이 있어야 그 안에서 공간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선거가 없어요. 네네. 2028년에나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떻게 했습니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023년 연말 연초에 탈당하고 창당한 겁니다. 네네.
그런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독자적인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진 탈당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친모를 알면서도 같이 일단 간다. 트라우마들이 있는 거죠. 앞서서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창당을 뭐 했고. 그런 것도 네. 있고 이게 뭐 가정을 더한 질문이니까 네. 그 가정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뭐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자기와 그래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갈 거고 그분들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 때도 본인이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원 유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당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소장님. 네.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만났단 말이죠. 네네. 최근에. 좀 저는 많이 놀랐어요. 이것이 만약에 외연 확장이 김문수, 한동훈에 이어서 여기에 유승민, 가령 그리고 지금은 나가 있지만 이준석 이렇게 4명 또는 여기 홍준표까지. 예. 이거는 상당한 파괴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구성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뭐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꾸자라고 해서 어떤 그 대안이 나올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참에 그냥 중도 보수당으로 당명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중도 보수당. 왜냐하면 누가 중도로 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유승민, 네. 홍준표, 네. 오세훈, 뭐 안철수 그러니까 지금의 장동혁 체제를 비롯해서 다른 그 중도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거대 그랜드 정당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보수당이라고 만들고 그 이름도 중도 보수당으로 하면 앞으로 원내 1당이 되거나 수권 정당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그건 당위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 가능성과 당위는 좀 다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당위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럼 당위에서 가능성으로 넘어가 보죠. 자, 예. 그러면 방금 언급한 그분들이 자 다시 한번 언급해 보죠. 그러면 뭐 한동훈 그리고 뭐 김문수 뭐 물음표지만 어쨌든 유승민, 이준석, 뭐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장동혁 체제 또는 윤석열 어게인 당원들과 맞설 가능성, 연대 가능성은 있습니까? 윤석열 어게인은 이제 장동혁 대표나 김문수 전 후보도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윤어게인 세력을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 현실적으로 그건 네. 인정합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과거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몇 퍼센트 얻었죠? 42% 정도 얻었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 생각 안 나는데. 네, 40% 초반대. 김문수 후보로 했었을 때는 한동훈, 뭐 유승민, 이준석 후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보수 지지자들은 다 그쪽으로 몰렸었던 거고 거기에 이준석 후보만 모으면 아까 말한 중도 보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외부의 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2028년 총선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지방선거가 지금 예상대로 언론들이 대부분 예상, 물론 근거는 현재의 네. 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완패로 끝나면 장동혁 체제의 붕괴를 놓고 한번 일대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까? 그렇죠. 권력투쟁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고 있냐? 네네.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전 쥐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흔들 수 있을까? 정말 맷집을 내가 어떤 비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대표 유지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지방선거는 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남은 5개월간 갖고 있는 정치적 카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나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지방선거 치르는데 그때 우리가 TK 2석 이기고 2018년이었죠. 네, 다 졌습니다. 네, 17개 중에. PK도 다 내줬죠. 네, PK를 다 내주고. 근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 해갖고 맞습니다. 6월 1일 날 선거했는데 5월 31일 날에 싱가포르 회담한 거예요. 이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그때는 컸습니다. 뭐 네. 상당했죠. 저도 그때 당시에 기자였는데 야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 판을 흔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5개월 동안 지방선거 판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아예 한반도 평화를 무궁무진할 지방선거와 또 겁니다. 연결해서 그때는 추로 보시면 그건 좀 비약적인 수 아닙니까? 저는 4월이든 5월이든 제2의 싱가포르 회담 가능할 거라고도 보고 민생지원금 지난 9월에 줬던가요? 대통령 당선된 이후 민생지원금 한 번 줬는데 두 번, 세 번 못 주란 법 없을 것 같습니다. 단답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런 정치적 국제적 이벤트가 없다는 가정하에 네. 서울과 부산 민주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죠. 부산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서울 지금 상태로 가면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저는 그 서울의 유권자 지형이 상당히 보수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서울이 이겨서 오세훈 후보가 나름의 중도 확장력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니요. 우리 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광재 현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